무척이나 더웠던 87년의 5월. 그 시절 나는 개였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중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개. 이유 없는 스트레스에 쩔어 살던 삶. 불만, 불안, 폭력, 술. 그 무엇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하던 시절.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목을 맬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을 챙겨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너무 자주 사라지다 보니 가족들은 어차피 신경도 쓰지 않을 터 걱정도 되지 않았다. 강릉으로 해서 부산까지 14박 15일의 긴 방황 끝에 같은 과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작정 제주도로 찾아갔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오후 5시 무렵으로 기억을 한다. 살짝 소나기가 지나간 옅은 회색빛 하늘, 서울, 아니 내륙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냄새.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여 동안 나를 괴롭히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다.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선배들의 집은 북제주 화북동으로 기억한다. 술, 술, 또 술, 술, 그리고 술. 일주일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다. 그 시절 탑동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다. 정말. 아는 분들이 있을지 그 시절 제주도에서 젊은 서울 남자들의 인기는 매우 좋았다. 아무 곳이나 술 한잔 마시고 있으면 제주도 여자들의 헌팅이 꽤 많았다. 그렇게 일주일을 술만 마시고 지내다 보니 수중에 현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에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던 터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다니기로 했다. 막노동이라고는 해도 정확히 말하자면 땡땡 창호 소속으로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설치해주는 상당히 전문적인 막노동이었다. 편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빼고는 비 오면 쉬고 일찍 끝나고 당시로는 내 나이에 비해 꽤 센 월급 120만원.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되고 그 당시 120만원은 매우 큰 돈이었다. 당시 극장 개봉관이 2,500원이었던 시절이니까 말이다. 6시에 일이 끝나면 샤워 후에 술을 한 잔 마시고 연에 45만원짜리 전셋집에 들어와서 자고 운 좋은 날은 모텔로 가곤 했다.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주도는 내게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때 우리 팀원 모두는 함덕 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 별 다를 것 없는 일상. 6시에 기상하고 밥 먹고 냉커피를 한 잔 마시고 소형 발전기와 용접 도구를 챙겨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용접을 하고 그러던 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현장 숙소에서 술만 마시고 지내던 어느 날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날 닭같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그 저수지에 마을 이장님 장남의 오토바이가 있었고 이장의 장남은 3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 119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 저수지 속을 다 뒤졌는데 이장님의 장남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저수지의 모든 물을 빼보자고 하고는 저수지에 물을 빼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진 저수지를 뒤져보았으나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 다들 한바탕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이장 아들도 문제가 있던 터라 배 타고 몰래 목포에 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 이장도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이 되는 걸로 보였다. 그로부터 4, 5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한바에서 낮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 다른 팀 멤버 한 사람이 저수지에서 구판이 벌어졌다고 가서 구경하고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고 해서 마침 딱히 할 일도 없던 우리 팀원들 모두 저수지로 굿 구경을 가게 되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팔의 닭살과 함께 생생하게 떠오른다. 무당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였다. 거의 80세 정도?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건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참도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장 아들이 목포에 없다더라. 이장은 분명히 저수지에 아들이 빠진 걸로 생각한다. 그런데 저수지 물을 빼고 수색을 해도 아들이 없자 수소문 끝에 전라도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용한 무당을 데려왔다더라. 저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원한을 잘 달래주는 무당인데 어제 와서 저수지 근처에 있는 이장 아들의 오토바이를 보더니 지금 이장의 아들이 저수지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장이 저수지 물을 다 빼서 확인했다고 하자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난 지금 돌아가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그 말에 이장이 그럼 우리 아들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내가 찾아주겠어. 당신 아들은 이 저수지에 있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지금 구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다른 건 없었다. 작두를 탄다든가 대주를 거꾸로 매단다든가 그런 건 없었다.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고 조금은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거? 이런 거야 워낙에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무당이 표주박같이 생긴 바가지를 흰 끈에 매달아서 표주박을 저수지 쪽으로 던지고는 다시 방울을 들고 5분 정도 합장한 채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당과 동행한 젊은 남자에게 표주박을 건지라고 했다. 그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 팀원들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고 최대한 무당 쪽으로 이동을 했다. 젊은 남자가 건져낸 표주박을 받아본 무당이 뭐라고 하면서 이장에게 표주박을 건네자 표주박을 받아든 그 자리에서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도 낮은 비명을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그러더니 무당이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어서 그거 가져오시게. 그러자 잠시 후 젊은 남자가 그리 크지 않은 괴짝을 가지고 무당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무당이 그 괴짝 안에서 조금 크다 싶은 메주를 꺼냈다. 시골에 가면 새끼줄로 매달아 놓은 벽돌 모양의 메주를 말이다. 흰 끈으로 십자형으로 묶인 메주를 꺼내더니 그 메주를 젊은 남자에게 저수지로 가서 던지라고 시켰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 메주라는 건 물에 닿으면 풀어지는 게 메주인데 그걸 끈으로 묶어서 던지라니. 우린 말은 안 했지만 서로의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다. 저거 완전 사기 아니야. 뭐 된장국 끓이냐? 메주를 왜 물에다 던져? 그렇게 그 상황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암튼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끝까지 구경을 하기로 했다. 역시나 젊은 남자가 무당이 시킨 대로 흰 끈에 묶인 메주를 힘껏 저수지로 던졌다. 무당은 그때를 기다렸던 듯 방울을 흔들며 조그만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몸을 조금 떨면서 말이다. 그렇게 그 무당의 광경을 구경하던 우리의 눈에 아까 전 이장이 무당에게서 받아들었던 표주박 모양의 바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우리 팀원 모두가 함께 봤다. 표주박 속에 그 이상한 무언가를.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의 머리카락. 그것은 동물의 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분명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뭐지? 저게 뭘까? 순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땡겨! 80세 정도로 보이는 나이와 작은 체구에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의 고함이었다. 너들도 같이 땡겨!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팀원 모두 그리고 그 광경을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도 무당과 함께 온 젊은 남자와 함께 메주를 묶어서 던진 흰 천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보기와 다르게 끈은 꽤 두꺼웠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거의 10명 정도의 남자가
그 막노동에 단련된 남자들이 10명이서 끌어당기는데도 이게 당겨지지 않고 점점 팽팽해지는 거다. 국민학교 시절 운동의 하이라이트인 줄다리기를 할 때처럼 저수지 저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의 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당기고 있는 느낌이었다. 순간 나는 무당을 쳐다봤다. 무당은 전혀 표정의 변화 없이 말을 했다. 땡겨. 아무것도 생각하덜 말고 너들은 땡기기만 해. 찬찬히 찬찬히.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어느 순간 팽팽하던 줄이 축 늘어졌고 그때부터 줄이 딸려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줄을 당겼다. 무당이 시킨 대로 천천히 천천히.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다. 그래봐야 30초에서 40초 정도? 줄 끝에 매듭이 보이고 끈에 묶인 매주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끈을 당기던 우리 모두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다. 누구는 기어서 누구는 넘어진 상태 그대로 저수지 위쪽으로 도망치듯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망이라는 표현이 맞았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움직일 수도 없이 부르르 떨기도 했고 저수지 위쪽에서 아래의 장면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반응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다. 건져 올린 그 흰 천의 끝에 그 매주에 딸려 나온 것은 이장 아들의 사체였다. 119 구조대, 심지어 저수지물을 다 빼면서까지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던 이장 아들이 그렇게 발견됐다. 물에 팅팅 불어서 눈도 감지 못한 채 머리카락이 무당이 던진 매주에 모두 거꾸로 박힌 채 그렇게 딸려 나왔다.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 2명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제가 가게를 처음 오픈하면서부터 저와 함께한 오래된 알바생 A고요. 다른 한 친구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B입니다. A는 성격이 아주 서글서글하고 누가 보아도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잘 챙겨주고 금세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하루는 저와 A, B 두 친구가 다 함께 마감을 하는 날이어서 열심히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 홀에서 두 친구가 소곤소곤 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어쩌면 좋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근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마를 짚어대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A를 신입 알바생 B가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녀석을 오래 본 사장으로서 이 녀석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 싶어 걱정이 되어 한 걸음에 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녀석의 사정을 캐물었죠. 뭔데? 말을 해. 말을 해야 도와주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줘. 이 녀석한테는 잘만 이야기하더니 왜 나한테는 못하는 거냐? 약간 서운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녀석을 타이르자 곤란하다는 듯이 미간을 살짝 구긴 A가 그제야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장님, 제가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했는데 대리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버렸어요.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하는 A의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훨씬 충격적이었거든요. 전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요. 이만하면 직접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거리를 지나서 좁은 길로 들어서는 중이었는데 앞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아마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차 앞에는 여자가 한 명 쓰러져 있었는데 그 운전대에서 내린 남자가 그 여자를 트렁크에 집어넣더라고요. 그 여자를 트렁크에 넣으면서도 비틀비틀 거리는 게 딱 봐도 음주운전 같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신고를 하면 저도 걸리잖아요. 저도 음주운전이니까요. 그래서 못했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지 음주운전이 걸릴까봐 뺑소니 사고를 묵인한 거더라고요.
왜 녀석이 신입을 붙들고 이 고민을 얘기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은 어마어마한데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겠죠. 일단 신입 알바생 B를 집에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녀석을 이끌고 사고를 목격했던 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 사이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 말이에요. 어제 새벽 1시경 흰색 아우디 차량과 25세 여성의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적힌 글귀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현수막이었어요. 사장님, 어떡해요? 경찰이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는 걸까요? A가 고개를 푹 숙이고 손까지 떨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녀석의 손을 토닥토닥하며 녀석을 달랬습니다. 임마, 저렇게 현수막까지 걸린 거 보면 이미 신고가 들어간 걸 거야. 범인도 잡혔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저 번호로 연락해서 네가 본 거를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가 목격한 상황을 제보하지 않는다면 저 피해자 가족들은 불리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죄책감에 벌벌 떨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응? A는 저의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하루만 진정하고 내일 꼭 전화해볼게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현수막에 적힌 번호를 저장하더니 제게 보란듯이 내밀어 보이며 말하는 A.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 녀석을 보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영 없는 건 아니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A의 친한 형으로서 A가 대견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A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적혀있던 번호로 제보를 했는데 거짓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그날은 주말이어서 가게가 붐비는 날이었지만 그 정도는 신입 B와 제가 더 열심히 뛰면 되는 거니까요. 녀석이 죄책감을 씻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었죠. 미친 듯이 바빴던 영업이 끝나도록 녀석은 전화나 문자가 없었습니다. 제보가 잘 처리가 된 건지 어쩐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면 혹시 음주운전 때문에 다른 조사를 더 받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 연락을 따로 해보진 않았고 녀석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 출근 시간이 되어가는데도 A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요. 걱정이 되어서 그제야 녀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A와 같이 일을 하면서도 A의 부모님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과연 좋은 사장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녀석의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갔죠. 창밖에서 들여다보는 A의 집은 캄캄했어요. 그리고 인기척도 없었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충격이 너무 커서 잠시 어디로 떠나 있는 건지 애가 타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녀석에게 전화가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래서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와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급하게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들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깨달았거든요. 현수막은 피해자 가족이나 경찰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 현수막은 범인도 걸 수 있다는 걸요. 네, 여보세요. 목격하신 거 제보하신다고요? 그럼 저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만 없애면 더 이상 목격자가 없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시청자분이 직접 겪으신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겪었던 한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섭다기보단 소름이 조금 돋았던 그런 경험담이에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한 층에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 시절만 해도 서로 이웃끼리 왕래도 잦았고 주고받는 정이 존재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저희 집 옆집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아주머니는 서글서글하고 푸짐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표면적으로 보이기엔 굉장히 친절하신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본인이 한 반찬이나 음식들을 저희 집에 나눠주기도 하셨어요. 일구 엄마, 이번에 내가 한 반찬인데 이거 일구 좀 먹여봐요. 애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잘 먹어야 무럭무럭 크지.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린다 싶으면 옆집 아주머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저희 집에 자주 음식을 전달해주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도 제가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저는 마르고 비실비실한 편이었거든요. 아줌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계셨고, 그래서 어린 저를 유독 이뻐하시고 제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유, 매번 이렇게 얻어먹어서 어떡해요. 일구야, 뭐하니?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아줌마.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주머니께 음식을 받으면 꼭 과일이라도 보답해드리고 반찬을 먹으면서도 항상 고마운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가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달려가던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아파트 옆에 딸린 조그만 마당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오래전에는 빌라나 아파트 옆에 그런 자투리 공간들이 협소하게라도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곳에는 제가 애정을 쏟아붓던 작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끼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절엔 학교 앞에서 병아리나 오리, 토끼 이런 작은 동물들을 파는 장사꾼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가끔 그런 장사꾼들이 찾아왔는데 하루는 귀여운 아기 토끼 여러 마리가 박스 안에서 깡총깡총 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지만 집에 데려갔다가는 엄마 아빠에게 혼날 게 뻔해서 그저 박스 안에 있는 조그마한 갈색 토끼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였죠. 어머, 귀여워라. 토끼네, 토끼. 박스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제 조그만 머리통을 쓰다듬으며 아주머니는 말하셨습니다. 일구, 이 토끼 키우고 싶구나. 응? 계속 저 조그만 토끼만 보고 있네. 아, 그치만 키우지 못해요. 엄마가 싫어하시거든요. 제게 항상 친절하긴 하셨지만 너무 친한 채 저를 대하는 아줌마가 저는 뭔가 껄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낯을 가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줌마는 뾰루퉁하게 작게 말하는 제 말에 껄껄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네 엄마가 싫어해? 아이고, 옆였네. 은근히 까다롭네. 그럼 아줌마가 키울까나? 반가운 소리에 고개를 들고 아줌마를 올려다보니 사람 좋은 미소로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는 통 크게 아저씨에게 갈색 토끼 한 마리를 구매하는 아줌마.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 그렇게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네 엄마가 싫어한다니까 이 토끼는 이 공간에 두고 우리 둘이 키우는 거야. 어때? 그렇게 아파트 옆 자투리 공간에 저희는 토끼를 키울 토끼장을 설치하고 지푸라기며 풀들을 깔고 조그맣고 귀여운 토끼의 공동 사육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토끼를 대상으로 자주 대화하고 어울리게 되었고 아줌마와 저는 꽤나 친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진작에 토끼를 키울 걸 그랬다. 일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았으면 말이야. 그치? 아줌마 덕분에 토끼도 키울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저에게 내 손으로 길러낼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생각보다 큰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당근 같은 야채들을 조그맣게 썰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들고 나온 야채들을 토끼에게 먹이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조그만 생명을 지켜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은 등교 전 토끼 먹이주기, 하루 일과의 마무리도 학교 후 토끼 똥 치워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줌마도 저와 함께였죠. 그렇게 반학기 정도가 흘렀습니다. 토끼는 이제 어느덧 덩치가 커졌고 저 또한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여러 친구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 구름다리에서 뛰어놀고 방방을 타고 그네를 타고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놀이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와 항상 함께하던 등교 전, 등교 후 토끼 돌보는 시간들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복도에서 아줌마라도 마주칠까봐 평소보다 이르게 가방을 메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왔고, 토끼에게만 살짝 들려서 학교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도 친구들과 놀고 오후 4시가 되는 시간이 지나서야 아파트에 들어서고 있었죠.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자꾸 움츠러들고 아줌마를 피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아파트 정문을 조심조심 지나가고 있는데 아줌마가 큰 소리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방끈을 붙들고 말하셨어요. 일구야,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아침에 토끼장에 안 왔더구나. 늦잠 잤니? 그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제 가방끈을 조금 더 세게 쥐어잡으신 아줌마가 평소와 다르게 인상을 구기고 계속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닌가 보네. 늦잠을 잔 게 아니야? 그럼 학교 끝나고는 왜 늦게 오는 거니? 너는 어린 생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 왜 그걸 모르지? 아줌마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랑 토끼를 키우고 똥 치우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게 너는 우습니? 내 돈으로 토끼를 사서 너 좋은 거 배우라고 그렇게 신경 써주는 이 아줌마의 친절이 너는 느껴지지 않는가 보구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아줌마와 같이 하지 못할 뿐이지 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녀석을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줌마가 너무 서운하네. 혹시 일구가 원하는 시간이 있을까? 그럼 아줌마가 맞추도록 할게. 그게 저는 친구들하고 노는 약속이 맨날 달라져서. 친구들? 아줌마도 친구잖아. 아줌마도 일구 친구 아니니? 그럼 아줌마랑도 약속을 잘 지켜야지. 아줌마의 말에 대답을 못하니 가방끈을 붙잡고 있던 아줌마가 탁 치듯이 가방끈을 손에서 놓으시고는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끄덕 하시면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아줌마는 알아서 토끼를 돌볼 테니까 너는 너 알아서 친구들이랑 놀든지 토끼는 죽으라고 냅두든지 그렇게 해. 응? 알았지? 그렇게 저와 아줌마의 공동사육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푸라기를 가라주러 내려와 보면 항상 토끼의 지푸라기는 깨끗하게 갈아져 있었어요. 똥도 없고 밥도 굶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쌀쌀 맞고 무섭게 말을 하셨지만 토끼는 잘 챙겨주시는 아줌마. 어쩌면 정말 내가 한 행동에 서운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죄송함이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란 시간이 흐르고 저는 그날도 토끼에게 아침 인사를 해주기 위해 계단을 우다다다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공동 현관 입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여서 흠칫 놀라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바로 아줌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저희 집에 반찬이나 음식을 가져오시는 일이 없으셨고 어쩌다 가끔 스치듯 마주치더라도 쌩하니 저를 지나쳐 가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줌마의 뒷모습을 보고 오늘은 그날의 일을 사과드리는 게 좋겠다 마음먹은 저는 아줌마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조그만 제 목소리에 아줌마는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쩐 일인지 요 얼마간의 날선 표정이 아닌 굉장히 따뜻하고 서글한 미소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줌마. 일구구나.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네, 아줌마.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줌마가 너무 속이 좁았던 거지. 친구들이 더 중요하고 좋을 시기인데. 옛날에 아줌마도 아들이 있었어. 걔도 그랬거든. 늘 지엄마보다는 친구. 어쩐지 말을 할수록 아줌마의 미간이 구겨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서로 화해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습니다. 아줌마가 곧 떠나. 우리 일구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그동안 아줌마랑 같이 토끼도 돌봐주고 너무 고마워 일구야. 제 머리통을 쓰다듬으며 말하시는 아줌마. 곧 이사를 떠나신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아줌마께 사과를 드릴 걸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그렇게 그 주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은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눈을 뜨자마자 토끼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토끼장이 너무 깨끗했어요. 지푸라기도 없었고 밥도 없었고 그리고 토끼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토끼를 찾았지만 토끼는 제 발로 사라진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치워버린 것 같았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일구야, 빨리 와. 아줌마가 오늘 이사를 가신대. 너무 아쉽다, 그치? 아줌마가 우리 먹으라고 만두도 해오셨어. 빨리 손 닦고 와서 앉아. 같이 먹자. 엄마의 옆에는 아줌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앉을 생각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토끼가 없어졌어요. 토끼가. 제 외침에 엄마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아줌마께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토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는 엄마의 질문에 능청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정도 들고 조그만 녀석이 귀엽잖아. 응? 그래서 데려가려고. 토끼는 걱정 안 해도 돼. 일구야, 그것보다 일로 와서 아줌마가 만든 만두 좀 먹어봐. 토끼를 앞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토끼를 돌보셨고 돈을 주고 사신 것도 아줌마였으니까 아줌마를 따라가는 게 토끼에게도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줌마의 만두를 하나 집어먹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평소 아줌마가 해주시던 맛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만두를 2개째 집어먹을 때 뭔가 아그작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이물질이 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휴지에 먹던 만두를 뱉어냈습니다. 뭐가 씹혔어요. 뭐지? 먹던 걸 뱉은 더러운 휴지를 아줌마가 채가시듯 가져가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작은 흰색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가 고기 다질 때 뼈가 덜 빠졌었나봐. 미안해 일구야. 이빨은 안 다쳤니? 해봐. 친절하게 제 입안을 들여다보신 아줌마가 어디 금 가거나 한 곳은 없는 것 같다고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통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두를 다 먹어 비워버린 접시를 들고 아줌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삿짐을 옮기는 아저씨들의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으로 보니 옆집 아줌마셨어요. 일구야, 엄마는 안 계시니? 아줌마 이제 가야 돼서 인사하려고 왔어. 엄마는 마트에 잠깐 가셨어요.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우리 토끼 잘 부탁해요. 그래, 일구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잘 커야 된다. 응? 아줌마가 오늘도 일구한테 교훈 하나를 줘서 너무 뿌듯해. 의뢰하는 작별 인사 끝에 오늘도 교훈 하나를 줬다는 아줌마의 그 말이 뭔가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지? 하는 눈으로 아줌마를 바라보고 있으니 아줌마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제 귀에 속삭이듯이 말하셨어요. 일구야, 뭐든지 사 먹는 것보다 직접 키운 게 맛있는 법이거든. 오늘 일구도 아주 잘 먹더라. 맛있었나봐. 그렇게 말하시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깔깔 웃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저는 그날 제가 사랑으로 돌보던 토끼로 만든 만두를 먹었던 걸까요? 지금도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사 먹는 것보다 직접 키우는 게 맛있는 법이. 한때 극심한 코로나19로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나아진 상황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낯설고 이국적인 낭만이 가득한 여행, 혹시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떠날 여행지에 대한 환상으로 젖어 계실 겁니다.
본인이 선정한 여행지에 대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혹시 내가 계획한 여행지가 위험 지역은 아닐지 잘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일지 거짓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 사는 한 남성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샌디에고에 살 때 오래도록 알고 지낸 누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그 누나의 이름은 케이티. 저는 이 이야기에 그 어떤 살도 붙이지 않았고 누나에게 전해 들은 100%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샌디에고는 LA에서 2시간 정도 아래쪽에 위치한 휴양 도시입니다. 마이애미처럼 열정이 넘치는 휴양 대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은퇴한 사람들이나 조용하게 해변을 즐기고 싶은 많은 미국인들이 찾는 휴양지입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 2위에 꼽히기도 했어요. 제가 살던 샌디에고에서 약 1시간 반 정도를 내려가면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라는 환락가가 존재합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꽤 유명한 환락가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었죠. 한데 2009년쯤이었을까요? 그쯤 국경에서 미국 FBI에 의해 멕시코 마약왕이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 앙심을 품은 걸까요? 멕시코 갱들은 티후아나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을 노렸어요. 그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기 시작했죠. 심한 경우 목을 자른 뒤 길거리에 내던져 놓거나 장식하듯 걸어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갖 상상도 못할 엽기적인 보복 사건들을 벌이곤 했습니다. 아마 뉴스에도 꽤 등장했으니까 그 사건을 듣거나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멕시코의 북서부 지역은 마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만큼 악명 높은 곳이죠.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서 말했던 KT 누나가 아는 여자에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몇 해 전 누나는 아는 동생들과 아는 오빠들로 팀을 꾸려 멕시코 티후아나로 관광을 계획합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육지로 이어진 국경이다 보니까 여권만 있다면 보더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도착한 일행은 티후아나에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일이 터졌죠. 같이 여행을 왔던 일행 중에 여동생 A양이 사라진 거죠. 모든 일행들은 그 상황에 당황하고 놀래서 A의 이름을 외치며 머물던 지역 주위를 이잡듯 찾아다녔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증발하듯 없어져 버린 거죠. 혹시라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놀던 자리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해요. 하지만 사라진 A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행은 더 이상 티후아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멕시코 티후아나를 떠나서 샌디에이고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었죠. 어쩔 수 없이 A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던 멕시코 경찰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위해서는 경찰에게 돈을 조금 쥐어줘야 했다고 해요. 이때는 그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에게 돈을 주면서 A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A를 발견하게 된다면 언제고 꼭 연락을 해달라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넘겨주게 됩니다. 누나와 일행들은 티후아나를 떠나서 샌디에고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미국 경찰에게도 신고를 하고 사라진 A의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애타는 기다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략 12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따르르릉 하고 울리는 전화소리. SDPD, 샌디에이고 경찰에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경찰입니다. 실종된 A양을 찾았어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죠. 애타게 기다리던 A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경찰이 실종된 A를 발견했던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였어요. 육지로 이루어진 국경이라 보더를 통과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곳은 매우 간단한 통관 절차만 존재했습니다. 여권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국경이었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멕시코에서부터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트럭은 곧 보더를 통과하기 위해 차를 진입시키고 있었죠. 경찰의 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매우 커다란 트럭이라 수상했던 걸까요? 미국 경찰이 트럭을 멈춰 세우고 트럭 운전수에게 짐칸을 확인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하던 멕시코인은 굉장히 당황하며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미국 경찰은 그런 운전수를 굉장히 수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운전수는 트럭에서 내려 터벅터벅 걸어가 짐칸 문을 개방했습니다. 미국 경찰의 예상과는 다르게 트럭 뒤 짐칸은 굉장히 평범했어요. 별다른 물건이 실려있지도 않았고 딱히 수상한 점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검문을 끝내고 차를 보내려던 순간 경찰이 조수석 쪽을 보니까 한 여자가 모자를 굉장히 깊게 눌러쓰고 앉아있더랍니다. 경찰은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가씨, 잠시 내려보시죠. 경찰이 조수석에 타 있는 여성에게 내려달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여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미국에서 경찰의 지시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만약 경찰의 지시사항에 불이행한다면 경찰은 총까지 꺼내들 수가 있죠. 몇 번이고 여성에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여성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총을 꺼내들고 다시 한번 지시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내리십시오. 아니면 발포합니다. 총까지 꺼내들고 경찰이 굉장히 엄한 소리로 지시하는데도 여성은 묵묵부답이었고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죠. 경찰은 서서히 조수석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여성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그래서 문을 개방해서 여성의 모자를 벗겨냈습니다. 여성은 실종된 A양이었습니다. 하지만 A의 몰골은 이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녀의 두 눈은 눈알이 다 빠져서 텅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안에는 흰 가루가 담긴 마약 봉지가 그득하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경찰이 A양을 조수석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보게 된 A양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다고 해요. 입속에도 마약 봉지가 가득 들어있었고 뱃속은 장기까지 드러낸 건지 거죽만 남아 있어 보였대요. 그리고 그 안 역시 마약 봉지들이 가득 차 있었고 밖은 대충 꿰매져 있었다고 합니다. 찢겨진 가죽들을 어설프게 꿰매다 보니 벌어진 틈으로 속이 이미 다 들여다 보였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경찰을 통해 KT 누나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고 앞으로 티후아나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KT 누나는 주변에서 누군가 멕시코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갖는다면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경찰에게 들었던 A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준다고 해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위험하다고 알려진 지역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모쪼록 여행을 계획하신 모든 분들은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화체로 진행됩니다. 아들, 우리 인터넷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저는 귀여운 저의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느덧 10살이 된 녀석. 이젠 제법 머리가 큰 걸까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컴퓨터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얼굴은 모니터를 향해 고정돼 있었죠. 어허, 게임 좀 멈추고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니까. 살짝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말을 뱉으니 그제야 아들은 게임을 끄고 뒤를 돌아봅니다. 동그랗고 귀여운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요? 이번에도 재미없고 시시한 무서운 이야기 그거 해주려고 그래요? 헐, 그동안 아빠가 해준 이야기가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야? 전 괜히 오바해서 상처받은 척을 하고 녀석을 향해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난 우리 아들이 교훈이 담긴 아빠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녀석에게 유령 혹은 귀신, 트롤이나 늑대인간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마주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저런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아들에게 안전과 도덕성에 관한 교훈을 주고는 했어요. 엄마가 없이 자란 우리 아들. 저 같은 편부 가정에선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모든 육아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저의 교육 마인드였거든요. 제 말에 아들 녀석은 얼굴을 찐빵같이 찌푸리고는 대답했어요. 아빠, 그건 내가 6살 때나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전 다 컸다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너무 유치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거라면 진짜 너무 무섭게, 제가 너무너무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줘요. 녀석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녀석이 팔짱을 끼고 곧바로 말을 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전 10살이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 정말 그렇단 말이지. 너무너무 무서워도?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여도 아무렇지 않다고? 알았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노력 좀 해볼게.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옛날에 콜비라는 아이가 있었어. 뻔하게 시작되는 이야기 도입부가 녀석은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 바라보는 아들. 마치 거봐, 또 엄청 시시한 이야기나 해주겠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전 그럼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콜비는 어린이용 게임 사이트에 접속했어.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가입까지 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임상에서 다른 여러 아이들과 채팅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 콜비는 꽤나 사교적인 편이었거든. 그렇게 헬퍼23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친구를 알게 됐고, 그 친구도 콜비와 같은 10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지. 둘은 정말 통하는 게 많았어.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같았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똑같았대. 게다가 서로 오가는 유머 코드가 찰떡이어서 둘은 그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들도 같이 하고는 했어. 몇 달간을 그렇게 지내다가 콜비는 같이 하는 게임에서 게임머니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6개를 헬퍼23에게 선물하게 돼. 이건 콜비 나이 때에는 꽤 큰 선물이었지. 헬퍼23은 매우 감격하고 즐거워했어. 며칠이 지나면 콜비의 생일이었고, 그걸 알고 있던 헬퍼23은 콜비에게 다이아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건 온라인의 아이템이 아닌 진짜 선물이었지. 헬퍼23의 제안에 콜비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집 주소를 알려주게 돼.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헬퍼23이 콜비 자신의 집 주소를 제3자에게만 알려주지 않는다면 별 큰 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콜비의 그런 걱정을 눈치챈 건지 헬퍼23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비밀로 하겠다면서 맹세를 해. 콜비는 헬퍼23의 그런 맹세를 믿고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게 된 거지. 헬퍼23은 콜비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어. 저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니까요. 어때 아들? 콜비의 생각이 좋은 생각 같니? 제 물음에 당연하게 아들 녀석은 고개를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런 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콜비의 생각도 그랬어.
어쩌다 보니 헬퍼 23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긴 했지만 뭔가 찝찝해지기 시작한 거야.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찝찝함은 배가 됐고 다음날 밤이 되어서 잠들 시간이 되니까 찝찝함은 사라지고 그건 묘한 걱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콜비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해. 꾸중을 들을 순 있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자백하게 되는 거니까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덜 수 있잖아. 콜비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렸어. 콜비의 부모님은 사랑이 지극해서 콜비가 잠들기 전에는 항상 굿나잇 키스를 해줬거든. 제 아들은 이제 이야기의 무서운 부분이 시작될 거란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제 자신은 10살이나 되어서 무서운 건 없다고 큰 소리친 거에 비해서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한 손은 제 옷자락을 쥐고 있었거든요. 콜비는 그렇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는 집에서 나는 온갖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집에서는 여러 소리들이 들려왔지. 세탁기에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창밖에 서 있는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작은 소리, 또 건너편 방에서 아직 어린 갓난쟁이 남동생이 옹알이를 하는 소리까지 말이야. 그때 집 1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일까? 콜비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여서 그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래. 그만큼 아주 조그마한 소리기도 했고 말이야. 마침내 2층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콜비는 속으로 생각했어. 아, 우리 아빠가 드디어 내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콜비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어. 아빠? 헬퍼 23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사실을 부모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콜비는 침을 꿀꺽 하고 삼켰어.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콜비의 방은 캄캄했어. 열린 문틈으로 복도 끝에서 비쳐들어오는 불빛 덕분에 아주 조금 밝아졌지만 그래도 어둠 속이나 다름이 없었지. 근데 아빠가 약간 이상한 각도로 방문에 머리를 대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은 정확하게 콜비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저 형태만 보일 뿐이었지. 뭔가 너무 이상했대. 머리를 대고 있는 각도도 이상했지만 아빠의 입은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고 아빠의 눈도 어쩐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고 말이야. 그래, 콜비, 내 아들. 뭔데? 아빠의 목소리도 조금 이상했어. 아빠? 어쩐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허, 잘못 들은 거야. 콜비가 물었지만 콜비의 아빠는 이상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거야. 뭐랄까, 좀 과장된 목소리랄까? 콜비는 무서움에 반사적으로 이불을 눈 아래까지 끌어올렸어. 그리고 다시 물었지. 혹시 엄마도 같이 오셨어요? 나 여기 있어. 엄마의 머리가 아빠 머리 밑으로 불쑥 튀어나오며 말했어. 역시나 엄마의 목소리도 이상한 것 같았지. 가성을 쓰는 듯한 목소리? 콜비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콜비를 다그치듯 말했어. 헬퍼 23에게 우리 집 주소 알려준 걸 말하려던 거지? 그러지 말았어야지. 인터넷에서 아무한테나 개인정보 알려주라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콜비의 엄마는 계속해서 콜비를 나무랐어. 헬퍼 23은 어린애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척한 거지. 그놈이 네가 알려준 집 주소를 듣고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니? 헬퍼 23은 우리 집에 침입했어. 그리고 우리 둘을 죽였다고. 콜비가 영문을 모르겠는 엄마의 말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아주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래. 이제 너네 엄마 아빠 모두 처리했으니까 콜비 너랑 놀 수 있어. 콜비가 방문을 보자 젖은 외투를 입은 뚱뚱한 남자가 잘린 머리통 2개를 양손에 쥐고 있었어. 콜비는 날카롭게 빽 하고 비명을 질러댔지. 왜냐면 그 남자가
콜비 엄마 아빠의 잘린 머리통을 바닥에 내던졌거든.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고 콜비의 방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 제 무서운 이야기에 제 아들도 콜비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다더니 손으로 얼굴까지 가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해주는 이야기는 이제 무섭지 않다던 녀석이 얄미워 이야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졌어요. 또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몇 시간이 지난 뒤 콜비는 죽어가고 있었어. 콜비가 빽 하고 지르던 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았지. 그렇게 집안이 조용해져 버려서 살인자는 건너편 방에서 들리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까지 캐치하게 된 거야. 콜비는 자신의 남동생을 너무 구하고 싶었지만 콜비에게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 남자는 콜비의 등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들었어. 그리고 콜비에게 말했지. 콜비, 이건 엄청 특별한데? 난 지금까지 갓난아기를 죽여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너무 신난다. 헬퍼 23은 콜비가 죽게 내버려 둔 채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헬퍼 23은 아기 방으로 들어섰어. 그리고 요람에 누워있던 아기를 들어올려 팔에 안았어. 삐약삐약하고 병아리 같은 울음소리를 내는 아기. 헬퍼 23이 아기를 안아들자 아기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지. 그리고는 자신을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더래. 헬퍼 23은 아기를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능숙하게 아기를 품속에 안고 이리저리 흔들었어. 베시시 하고 귀여운 미소로 자기를 바라보는 애기. 헬퍼 23은 아기의 볼을 톡 하고 건드려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피 묻은 손을 아기 담요에 닦아냈지. 안녕, 귀여운 아기야. 너 정말 귀엽구나. 헬퍼 23의 광기는 사그라들고 헬퍼 23의 가슴 속에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피어났어. 그는 그렇게 아기를 데리고 아기 방을 빠져나왔지.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했어. 아이의 이름도 만들어줬지. 그 이름은 윌리엄이었어.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 아들이 제 무서운 이야기에 눈에 띄게 동요하는 게 보였어요. 짧은 숨을 고르지 못하게 쉬면서 말을 막 더듬더라고요. 아빠. 내 이름이 윌리엄이잖아요. 전 아빠들이 의뢰 아들들에게 날리는 허세 가득한 윙크를 날리고 아들 녀석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죠. 우리 아들 정말 10살이 된 건가? 많이 똑똑해졌네. 제 아들은 울면서 방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 마음은 뭔가 편해졌고 제 아들도 저의 이야기를 내심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윌리엄, 나랑 놀자.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암벽을 오르는 클라이밍이 취미였던 A. 저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족들끼리도 왕래가 있을 만큼의 사이였으니까요. A는 클라이밍에 정말 광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이 생기면 이 산 저 산 클라이밍 하기 좋다고 소문난 산들은 죄다 돌아다니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녀석이었죠. 하루는 A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좀 위험한 운동을 하잖아. 혹시나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영상 하나를 남길까 하는데 좀 찍어줄 수 있겠니? A가 즐기는 취미가 취미인지라 만약에 대비해 자신의 유언 같은 영상을 찍어두었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영상을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죠. 저는 취미는 가볍게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에 목숨까지 건다는 건 너무 바보 같다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스포츠 말고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을 해봤죠.
아니면 그저 클라이밍 클럽 같은 실내 암벽장에서 즐기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클라이밍은 자신의 유일한 낙이고 삶의 이유라며 그걸 그만두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펄쩍 뛰는 A를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 찍어주기 싫으면 그냥 찍어주기 싫다고 해. 왜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귀찮게 구냐? 됐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 서운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채 퉁명스럽게 말하는 A. 저는 그런 A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A의 와이프 또한 A의 위험한 취미생활을 알고 있었고 그걸 탐탁치 않아 했기에 영상 촬영을 A의 집에서 진행을 했다가는 등짝을 얻어맞고 쫓겨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저의 집에서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제 방 흰 벽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은 A가 카메라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A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내 딸.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고 내 이기적인 취미 때문에 모두에게 폐를 끼치게 된 점 정말 미안해.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 죽음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아줘. 난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모두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게 아쉽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우리 딸 알아듣지? 아빠는 항상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고 웃으면서 나를 보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이 영상을 남겼을 당시 당연히도 A는 살아있었습니다. 영상을 남기고 딱 반년 뒤 녀석은 정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클라이밍 동료의 말에 의하면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대비해 그날도 안전매트를 설치했지만 어쩐 일인지 예상 낙하 지점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 매트가 설치되는 바람에 A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A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녀석의 부인과 어린 딸은 목 놓아 통곡했고 나머지 사람들 또한 젊은 친구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숨기지 않았죠. 저 또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A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장례식 때는 너무 정신이 없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A가 남긴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녀석의 영상을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한 건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 뒤였습니다. A의 가족들은 제게 A가 남긴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두가 모일 테니 제발 영상을 같이 볼 수 있게 틀어달라고 요청을 해왔고 저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영상을 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과 TV가 연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끄끄거리는 울음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A는 제게 꼭 부탁을 했었어요. 자기가 하는 취미가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꼭 전해달라고요. 그럼 틀겠습니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과 연결된 화면이 10초 정도 렉이 걸린 것처럼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A의 모습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방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배경이 너무 어두워 보였죠. 이상하다. 전날 우리 집이 저렇게 캄캄했나? A입니다. 이 비디오를 따는 건 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내 딸 지금까지 고마. A가 말하는 소리에 불규칙한 잡음들이 섞여서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치지직하는 잡음이 심해져 영상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 죽음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아줘. 내 딸 모두들 죽고 싶지 않아. 죽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잡음 때문에 불분명했지만 분명 A의 말 중에 저런 말은 없었습니다. 단마디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린 죽고 싶지 않아. 게다가 화면이 툭 하고 꺼지기 바로 직전에는 어두운 팔이 쓱 하고 A의 팔뚝을 잡아채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가족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고 녀석에 보이는 제게 달려와 대체 무엇을 보여준 거냐고, 왜 이따위 영상을 보여주냐며 제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제가 A와 장난으로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A의 아버지는 크게 화나신 모습으로 곧 저를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셨지만 다행히 녀석의 동생이 A가 이런 영상을 장난으로 찍을 일이 없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굳이 왜 제가 가족들한테 보여주겠냐 하며 말려준 덕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맞는 거 혹은 가족들에게 원망을 사는 것보다 분명 함께 찍었던 그 영상이 어째서 내용이 뒤바뀌어 있는 건지, 마지막에 A를 끌어당기는 어두운 팔은 무엇인지가 더 기괴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핸드폰을 들고 자주 드나들던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서 벌벌 떠는 저를 본 주지스님은 제 핸드폰 속 영상을 보자마자 이건 우리 절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이곳에 가보시죠. 라며 당집 한 곳을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버선발로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허, 아주 대단한 걸 물고 오셨구만. 저를 노려보는 무당이 손을 뻗어 제 핸드폰을 채가더니 그 속에 A의 영상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대며 말했습니다. 이놈, 완전히 지옥으로 끌려갔어.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네 친구 죽을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따위 영상도 찍었을 거고.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될 무시무시하고 더러운 무언가랑 내기를 한 건지 뭔지 지 목숨을 못 구한 거지. 너랑 찍을 때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몰라도 이 영상 속 네 친구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지도 알아챈 것 같구만. 오히려 그냥 그대로 지명줄을 받아들였으면 지옥 바닥으로 끌려가진 않았을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한 말인가? 무서운 말들을 해대는 무당의 이야기를 저는 소름이 돋은 상태 그대로 그냥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A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나의 물음에 무당은 탁 하고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봐,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이면 뭐라도 해봤을지 모르지만 이미 끌려간 거 뭔 수가 있겠나? 더러운 게 너한테까지 손 뻗기 전에 그냥 싹 다 잊고 조용히 살아. 몇 가지 더 말해준 게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존재와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몰라도 예정대로라면 A는 영상을 찍은 후 며칠 사이로 죽었어야 했다는 거. 헌데 무슨 수로 반년이나 명줄이 길어진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당집을 빠져나왔고 저는 지금까지도 웬만하면 A의 죽음을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당의 말이 틀린 말이었기만을 바랄 뿐이죠.